제가 이제까지 사목 경험에 의하면은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은 내가 호황할 것 같죠?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예,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면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낚아채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3년 또는 4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연세가 80대이신 할머니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는데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셨고 혼자 사는데 재산은 평생 살아온 집 한 채가 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도 없어지고 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는 내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큰아들에게 나중에 필요할 때 돌려달라는 당부와 함께 집 명의를 큰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살았던 아들은 애들은 뛰어놀아야 한다고 말하며 어머니가 사시던 집보다 좀 더 큰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을 매각하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러던 중 몇 년 전부터 몸이 아프고 불편해지면서 치료와 요양 등으로 돈이 더 필요해졌지만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값의 일부를 아들로부터 받아서 생활에 보태야겠다는 생각에 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들 답변은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한술 더 떴다고 합니다. 소송하려면 하세요. 우리는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했지요.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답변을 받은 할머니는 그 분을 참지 못하시고 제 앞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아들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나쁜 걸까요? 어쩌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재산을 내가 살아 생전에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상속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작던 크던 넘겨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넘겨준다면 얼마를 언제 어떻게 넘겨줘야 하는지도 역시 고민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재산 이전과 관련해서 비슷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50쯤 접어들면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보다 일찍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 50대에 접어들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문제를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요. 아마도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상태라든지 자녀의 성장,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겪은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해서 여러분의 판단과 계획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재산을 언제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은가입니다. 먼저 재산을 자녀들에게 일찍이 전해줬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불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증여를 해주면 이전에 주려는 재산의 가치가 좀 더 낮은 금액일 때 증여를 해주기 때문에 증여세 면세점 내에 증여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이 불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증여 면세점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부담이 생기게 될 수도 있죠.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상속세 면세점 역시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것처럼 젊었을 때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 그리고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학군이 있는 곳에서 거주하려면 아무래도 주거 공간 가격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부모의 지원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자녀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치 않은 시기에 지원이 될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찍 이전하는 것에 대한 다른 관점을 7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이전하게 되면 자녀들의 재정 관리 능력에 대한 염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경험 부족과 판단 미숙으로 재정관리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인 것입니다. 자녀들마다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자녀에게 일찍 증여하기 이전에 자녀의 재정관리 능력을 검증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증여하길 원하신다면 작은 데서부터의 이전을 시도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사려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인생의 목적과 살아있는 동안 재정적인 필요를 충분히 만족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몸이 불편했을 때를 대비해서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노후 대비는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리된 후에 재산 이전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재산 증식으로 인해서 쌓여진 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역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는 나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졌을 때 누가 나에게 경제 조언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번 돈으로 또는 내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그 필요를 충족할 수 있지만 나에게 경제력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도움 받을 곳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몸이 불편하면 누가 돌볼 것인가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늙게 되어 있고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을 복용하거나 간단한 치료나 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병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모셔보았고 그리고 경험해 보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거동이 불편하고 항상 누군가로부터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는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매일 매 시간마다 도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일을 해야 하고 돌봐야 할 가정이 있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불효자여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결국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치료받으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편안히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일찌감치 재산을 줬다면 내가 어렵게 되었다고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행히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면 그 몫은 그대로 자녀에게 넘어가도록 해두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는 나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번째는 자녀는 품 안의 자녀일 때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못 믿고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아이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아껴서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평생 아껴서 모은 재산,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쓰는 것보다 아들, 딸들에게 주는 것이 행복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또는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며느리와 사위는 내 자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사례가 대표적인 한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친딸과 아들 못지않게 행복하게 지내는 가족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최상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째는 자녀 중 불행하게 된 자녀가 생긴다면 대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전혀 예측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한 의대생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주제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린 이런 유사한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가족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일찌감치 전했는데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 어느 한 자녀가 사고로 인해서 나머지 인생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 자녀의 치료와 돌봄에 사용하면 되는데, 모든 재산이 이전되었을 경우 그 재산을 다시 분배하는 일은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7번째는 선물을 줄 때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많이 변했지만 우리 부모들 세대만 해도 생색내며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말없이 자녀들이 이해하겠지 또는 조용히 지원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날 또는 크리스마스에 어떤 작지 않은 선물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또는 생일 선물이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이런 재정적 선물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원을 정기적으로 할 경우 재정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중단될 수도 있음을 역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자녀는 이 지원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길가의 거지에게 매일 1,000원씩 주다가 어느 날 주지 않으면 거지는 내 돈 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하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은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또는 유리한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평생 모은 재산을 내 자녀에게 언제 이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절대적인 좋은 시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좀 더 일찍 재산을 이전해야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최대한 늦게 이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유리한지, 자녀가 유리한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과 입장을 잘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 자식에게 재산을 줘야 하는지 안 줘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노년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서 1등인데 노인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중에서는 꼴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근데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근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 하면은 33년이 늘어나는 거,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에 돌아왔어요. 96에.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예. 까면서 한번 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예. 아니 81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더블로 늘어나요. 더블로.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적어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환갑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환갑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도 얼른 끄지.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은 이래 60세가 훨씬 많아.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이 일본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해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000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에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것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근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참고로 북한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아니, 북한은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지금 30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8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보다 50년 더 사는 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한에서 사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불황이다 어쨌다 저쨌다 해도 6.25 끝날 때나 여러분들 해방될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느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나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나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성사를 가보면은요,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야,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그러니까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기억하다가요, 요즘은 60 넘어서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포기했어요. 헷갈려. 몇 살인지 78인지 79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어머니 나이 몇 살이냐면 헷갈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83인지 4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그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이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때 가갖고 할머니 몇 살에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 갖고요. 죽을 만하면 살려 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 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192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보편화돼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죽었어요. 아물지 않으면. 안에 골마도 다 죽었어요. 근데 페니실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상처 나도 안에 골마도 페니실린 한 방만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또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아느냐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된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 있었어요. 여기 하나, 그러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7, 8, 10 놓으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은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밖에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치과에 가갖고 틀니 다 해놓지. 또 이 해놓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던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딨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건강식품 먹지, 운동하지, 헬스하지, 수영하지. 이게요, 이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은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의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뭐 백정이든 전부 다 서름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름을 받고 살았느냐 하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 집을 지나가면은 양반 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말 타고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멍석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 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논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마련해 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 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름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름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은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목 경험에 의하면은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서울대학 뭐 연고대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데가 있어. 비데.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데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번쩍하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송체도 성당 다녀고 봉송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가야. 집은 정말 으리으리한 집이야. 근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줘갖고 파출부 하나 있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내다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버린 게 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안 버림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자식이 특히 아들 자식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주 그 혐오감이 있는데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은 내가 호황할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 나왔어. 의사가 됐어. 판검사가 됐어.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면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낚아채 갈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여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받아? 108% 구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일수록 누가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 물론 아들이라고 다 불효자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많이 봐요. 80, 90된 아버지를 60된 아들이 모시고 와갖고 다 때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갈 때도 손 한번 대보고 아버지 여기 괜찮다고 그러고 끝나면 또 온몸에 로션 다 발라주고 이 옷 입혀가는 그런 자식들 참 많이 봐요. 기가 막힌 효자들도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은 큰 늙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와갖고 고기 구워서 입에 넣어드리는 자식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 몇 퍼센트냐? 10% 이상 넘지 않을 거려. 우리 집도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효자예요. 내가 봐도 참 효자예요. 좋은데 구경시켜드린다고 그 시와오 그 저기 뭐야 갈대숲 그리고 회도 사드리고 시간 되면 여행도 모시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가 어떠셨나요?
저는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신다는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100억 부자인 아들이 자신의 엄마를 비닐하우스에 살게 하면서 자식된 도리를 한다는 것이 고작 파출부를 보내주는 거라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창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하고 며느리는 14% 구박하고 딸이 11% 구박한다는 통계를 보니 나이 들어서 구박 안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내 재산이라도 있으면 구박 안 받고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살에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는 거라고 말하십니다. 70살에 자식들한테 재산을 주면 자식이 계속 용돈 주고 찾아올 것 같은지 되묻습니다.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죠. 10월 2일 노인의 날에는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불효자 방지법을 들어보셨나요? 불효자 방지법이 뭐냐 하면 내가 집도 주고 재산을 다 줬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입니다. 용돈도 안 주고 나를 책임지지도 않으니까 원래 내 재산이니까 내가 다시 갖고 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내가 자식에게 준 재산 찾아오겠다고 법원에 소송 걸 수 있는 할머니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참고 사는 것입니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참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신다면 가슴에 더욱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